번뉴스 2부 시작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하철역과 도로 침수 여파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폭우로 주택 침수와 감전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수도권에는 모레까지 추가로 35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집중될 걸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일부 당원들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회담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 한미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크게 늘어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로 볼 때 위중증과 사망자가 이달 말까지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2일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 되겠죠. 이 대표 쪽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멈추라고 충고하면서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정국위가 당원 개정, 비대위 전환을 사실상 의결함에 따라서 예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3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결사항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병수 정국위 의장은 오늘 이준석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자제해달라면서 선공후사를 호소했습니다. 서병수 의장의 인터뷰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최고위원들이 가처분 신청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자기 본인의 어떤 정치 진로를 위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하는 법적 대응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당을 위해서 선공후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정국위원회를 오늘 열었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제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는 토요일이죠.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부른 박순애 장관 어제 자진 사퇴했죠. 경질, 사실상 경질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중호우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지금 사망자, 실종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오늘 새벽 3시까지 이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했다는 이야기인데 야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됐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글쎄요, 최소한 광화문 청사의 종합상황실 정도는 가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개방이 돼 있지만은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들이 구축해놓은 종합상황실 거기에는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미리 점검을 어저께 오후라도 좀 점검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었더라면 청와대 그 종합통합상황실에 가는 게 맞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실이라도 갔어야 된다. 이 상황실이라는 게 군사와 외교안보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그리고 시설, 장비 이런 걸 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완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DJ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 대통령들이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좀 배려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저께 오전, 오후 이게 충분히 예상이 돼 있었던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을 한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군요. 어저께 강남이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뭐 열심히 했다. 이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네. 그건 해명이나 설명이나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김병민 교수님, 예. 대통령실은 피해 발생에 경호받으면서 나가는 게 맞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같은 상황은 강남역 일대가 사실상 거의 다 침수가 돼 있는 때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자택이 서초동이죠. 예, 서초동에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크로비스타 법원 예, 맞은편에 예. 있는 곳이고요. 수해 현장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헬기 등을 가동해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주변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제 좀 상황이 조정되고 나서 말씀 주셨던 상황실을 찾았고 여기서 예.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수해 현장을 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오히려 현장을 방문하면서 치러질 수 있는 오해의 사건들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수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여기 제일 중요하게 작동돼야 될 기구는 일단 첫 번째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체적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집중해서 가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수해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걸 이제 복구하면서 긴급 지원할 때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또 필요할 때가 올 오늘 겁니다. 같은 경우에 저 피해 현장 방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예. 덧붙이면요. 이게 청와대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통합 상황실 문제가 지적이 나왔고요. 보통 때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아주 긴급한 상황이 네. 생겼을 때는 반드시 펑크가 나게 돼 있다라는 아, 경고가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어제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하는 게 맞았는데 대비하지 않았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앞으로의 상황, 외교, 안보, 국방 상황에도 긴급한 경우,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주호영 비대위 출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이제 주호영 의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한 거죠. 예, 지금 예. 조금 뒤면 이제 다시 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오전 전국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을 지금 당대표의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 오후에 있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하게 되는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00명 이내의 전국위원회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휴대전화 ARS를 통한 투표가 진행되게 될 텐데 오후에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주호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이 속도를 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픽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럼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대표를 뽑을 때까지죠. 그런데 새로운 대표를 언제 뽑는 게 좋겠냐라는 것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초에 하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바로 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또 1월 말이나 2월 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계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견적이 다르죠. 예,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거야 뭐 빨리 하는 게 좋은 사람은 빨리 하자고 그러고 네.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비대위를 좀 오래 띄웠으면 하는 권성동 거겠죠. 원내대표 내년 초 바라는 거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가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면 예. 다들 지금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잡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또 문제는 이것 플러스 임시 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식 전대를 해서 임기 2년짜리를 할 것이냐를 맞춰야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유력 후보들이 정식 전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2년짜리를 해야 앞으로 여러 가지 공천권 등등 당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또다시 좀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또 이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하여튼 절차를 그렇군요. 당원 당규를 뭐 민주당도 뭐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당들이 네. 이렇게 당원 당규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두드려 맞추기로 때려 맞추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지금 당원 당규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 해임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금 예고한 게 가처분 신청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13일 기자회견 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 지금 최신 뭐 소식 들은 거 있어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거기까지군요. 예. 하지만 정미경 최고위원이 바로 어제 오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 상실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 같은 결에서 활동해왔던 사무총장, 부총장까지도 전부 다 사퇴를 했던 상황이라 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실익이 이준석 대표에게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인사들의 발언들까지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건 지금 보게 되는 이 앞에 나와 있던 네. 그 그래픽에서 예. 각자가 주장하고 있었던 전당대회 시기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초로 바꾸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렇네요. 6개월이 끝나게 되는 게 아마 내년 1월 정도가 끝나게 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차기 당대표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나게 되는데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현재가 비상 상황이니 비대위로 임시 전환을 하게 되고 내년 초에 본인의 징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정식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또 전당대회 출마도 가능한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6개월 당원권 정지 끝나는 시기가 내년 1월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급히 서둘러서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네. 이준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닫히게 되지만 내년으로 시기를 조금 더 늦추게 되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또 다른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근데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으로 당과 끝까지 가겠다 맞서는 순간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설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보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 정미경 최고위원 다 이준석 대표 쪽에 섰던 분들인데 비대위 쪽으로 네. 사실 비대위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거든요. 그렇죠. 어저께부로 모두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고무신 그대로 신고 있는 예. 사람은 김용태 최고위원 정도 하나 맞습니다. 플러스 젊은 당원들 지금 집단 소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요? 지금 딱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 하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그 이 대표의 성격 그 사이에 행동으로 봐서 유추할 때는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출범하고 다 비대위원이 나오고 특히 비대위원이 나오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또 생길 거거든요. 네.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지켜보고 예. 불과 한 2, 3일이지만 굉장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여론의 추이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13일 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죠.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고요. 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나오는데 인용이 된다면 거의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포탄이나 수류탄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핵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SNS에서 어떤 글을 또 올릴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했잖아요. 인적 쇄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다 떨어진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뭐 인적 쇄신은 더 이상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죠. 아니, 인적 쇄신을 예. 추가로 더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예. 여전히 이제 깊은 고심이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정해서 얘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민심이 매우 엄중함을 윤석열 대통령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휴가를 마치고 나왔던 어제 오전 도어 스태핑에서 국민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걸 풀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결국 박순희 교육부 장관의 경질, 자진 사퇴를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당에 관련된 국민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바꿔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전국의 문제를 다 대통령의 문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인사권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시키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찝어내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교체하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밀려가듯이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을 두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사람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갈까요? 네. 인사 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아침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의 대전환과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장관 한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 조금만 무엇인가 일을 하려 하면은 이 내용 자체, 그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지금 가릴 것 없이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분들,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이 추동력을 이게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게 이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 추가로 할 것이냐, 전면 쇄신을 할 것이냐, 신경미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 할 수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당, 정, 대, 윤 이 네 개 분야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윤이야 당, 정, 뭐 대, 윤. 네, 윤은 뭐 윤은 자기 본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네. 당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고 정하고 대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장관들이 몇 있었고요. 네. 대통령실도 보면은 정무수석에 대해서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아, 홍보수석도 좀 불만이 많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비서실장도 좀 마땅히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번에 예. 펠로시 방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혼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 뭐랄까 불협화음 뭐 이런 것들 이게 전 세계에 조롱을 받고 있는 걸로 봐서 외교 라인도 지금 심각함을 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은 뭐 청문회도 안 하는 자리니까 손쉽게 아마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대통령의 마음이죠. 대통령의 평가고 대통령의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네. 당, 정, 대 그리고 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빨리 보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폭우 특보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우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강남역 외에도 서울 곳곳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일부 구간 운행이 막히면서 출근길은 그야말로 대란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출근길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형광우비를 입은 경찰은 팔을 흔들어 우회하라고 손짓합니다. 초조한 듯 창문을 내려 물어보지만 지나갈 수 없단 답변만 돌아옵니다. 올림픽도로가 통제됐어요? 네네. 직진하시거나 유턴하셔야 돼요. 간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때 아닌 물난리에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포대교 저기 넘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 막히더라고요. 보통 1시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동작구에선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한창 물을 빼냈지만 역부족. 그 바람에 급행열차는 아예 멈췄고 일반 열차만 일부 구간을 겨우 다니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제대로 출근을 할 수 없고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촌역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전역에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비였습니다. 일 강수량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 모두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115년 만의 폭우였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과 자갈이 섞인 산사태가 도심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최고 113mm. 그런데 밤사이 내린 비는 이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에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일 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측 사상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2020년 전후서부터 그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비는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속출합니다. 마치 물폭탄처럼 퍼붓는 비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당 한 80mm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 침수에 대한 배수 체계를 바꿔야 되는. 방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큼 재난관리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지난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틀째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호우 상황과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의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다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강원과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442mm, 경기도 여주에 418mm의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양평에도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3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도 커집니다. 집중호우 때도 그렇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산사태가 나기 전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려면 무엇보다 주위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 마을이 산사태로 고립됐습니다. 중간에 꺾인 거.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길 입구는 토사와 나무로 막혔고 마을 전체가 평소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마을에도 흙더미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흙탕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집은 물론 차량까지 모두 토사에 묻히고 침수됐습니다. 가천대 영장산 인근도 산사태로 땅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산사태는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 가운데 하나지만 산을 잘 관찰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실험은 보여줍니다. 경사도 35도의 지형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물길이 땅을 패게 만들어 비탈이 갈라지더니 흙이 흘러내리고 부분적인 붕괴 현상이 발생한 뒤 10시간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사지가 갈라지고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표토층에서 새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성함이 이제 이탈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밀리는 현상이 관찰된다거나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흔들리면은 우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도 긴장해야 합니다. 땅속에 물의 함량, 함수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함수율이 80% 도달 때 발령되며 경보는 함수율이 100% 도달 때 내려집니다.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기상 상황과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를 상시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피할 때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최근 전기차 타는 분들 많아지면서 집중호우에 전기차가 침수될 경우 감전 위험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차 바닥에 있는 건 단점이지만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더 낮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기차가 대중화된 이후 처음 맞는 재난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0만 대.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로 운행되는 전기차는 수백 킬로그램짜리 배터리가 차 바닥에 깔려 있어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침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침수 지역을 지날 때 차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약 3분의 2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타이어의 과반 정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바닥에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배기가스를 내뿜는 머플러가 없다는 건 장점입니다. 물이 차량 내부로 흘러들어올 길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또 배터리는 밀폐 방수 처리가 돼 있고 누수를 감지할 경우 전기 공급을 막는 고성능 차단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침수되더라도 전기차 운전자가 감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고압 전류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배터리의 수분이 감지가 되면 모든 전류의 흐름이 차단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면 전기가 차단돼 자동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엔 시동을 다시 걸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비가 올 경우엔 가급적 충전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충전기 플러그 등의 절연 상태가 나빠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차인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기준으로 운행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천 대의 차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 당황하게 마련인데요. 보닛까지 물이 차는 상황이라면 재빨리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침수 시의 행동 요령을 허성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도로인지 저수지인지 누런 황토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가까스로 빠져나갑니다. 뒤늦게 진입한 차들은 엔진이 물에 잠기며 시동이 꺼져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의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합니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보닛까지 물이 차면 시동이 꺼지는 만큼 미련 없이 탈출해야 합니다. 시동이 꺼졌다고 해서 다시 시동을 걸면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20km 이하 천천히 운행을 하여 주시고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진다면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동을 재시동하지 마시고 키를 뽑아서 차량을 탈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사고도 잦아집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날엔 밤보다 낮에 사고가 잦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명으로 맑은 날보다 1.4배나 높았습니다. 빗길에서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에 물막이 생겨서 차량이 미끄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한 속도를 평소보다 20에서 50% 낮춰주시고 차량 간 간격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셔서 빗길에 나서기 전에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경기 남부 지역 곳곳에서 고립되는 마을이 여러 곳 발생했습니다. 뒷산이 무너져 내리거나 마을을 잇는 다리가 끊기면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스팔트 도로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줄줄이 섰습니다. 경기 양평군 강화면에서는 새벽에 동네로 들어가는 두 다리가 범람한 강물에 모두 휩쓸려가면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오가지 못하게 된 건 왕창리와 동호리, 한금리 세 곳인데 주민이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도 출근하려다가 다시 한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복구가 안 돼서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이웃한 강상면도 불어난 계곡물에 유일한 진입로가 끊겼습니다. 차량 통행이 중단되면서 20가구 30명 이상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뒷산 흙더미가 덮친 남한산성 아랫마을은 아예 전기와 인터넷, 수도가 모두 끊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제 새벽 1시부터 전기가 끊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도 그때부터 끊기고 한전하고는 지금 통신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도 안 돼요. 마을에 오가는 양쪽 도로에도 흙이 무릎 높이만큼 쌓이면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어젯밤 강남역의 모습입니다. 1시간에 400mm의 폭우가 내려 보시는 것처럼 피할 새도 없이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수도권 일대 내린 폭우로 손해보험사에는 지금까지 4,000건이 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내 차가 이렇게 침수됐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입한 자동차 보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돼 있어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 증권을 확인하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 중이었든 아니면 운전 중이었든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수리가 기본이고요. 시동이 안 걸리면 전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아닌 차 안에 있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도 걱정이죠. 차주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요.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즉 차주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따라서 손해액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을 했더라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중랑천변인데요. 이처럼 하천 근처여서 침수가 예상되거나 운행 제한 구역에 주차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 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모레까지 최대 350mm의 폭우가 예고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이동을 자제하고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서 채소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품질은 떨어졌지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서는 물건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잎이 무르고 시든 상추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상품을 솎아낸 상추는 한 봉지에 1,000원. 배추는 예년보다 속이 덜 연그러 크기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또 장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물건 양이 없어요, 지금요. 뭐 현 상태로 물건 봐도 물건 질도 안 좋고 또 너무 비싸고 그래요.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자두는 개당 2,500원,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건 구하기도 어려워 값이 더 뛴 겁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서 당연히 가격값이 오르고 소비자 사 먹는 사람도 비싸고 우리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니까 덜 먹게 되고 힘들지. 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배추와 오이,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급등했습니다. 무와 파 가격도 50%까지 올랐습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값도 출하량이 줄어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물가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9만 8천 원으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돈에 맞춰 이제 저렴하게 해야죠. 안 좋아도 할 수 없죠.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비축분을 시중에 풀어 성수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비수도권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사회 2부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비수도권 지역만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상향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증가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월 첫 주 수도권이 36.2%, 비수도권 33.5%였지만 어제 기준으로는 수도권 37.6%, 비수도권 40.4%로 비수도권의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상과 더불어 비수도권은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높다는 점도 위험도 상향 이유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가 높음으로 상향 조정된 건 4월 셋째 주 이후 처음인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고위험군 피해 축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투약이 시작된 예방용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를 면역 저하자 등 18명에게 접종했고 먹는 치료제 94만 2천 명분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환자 발생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만 9,897명으로 4월 13일 이후 11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40명 증가해 364명을 기록했고 중환자실 가동률은 38.5%,
준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4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코로나 발생 동향 자료도 발표됐는데요. 해외 유입자 가운데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감염 사례 8건이 추가로 확인됐고 검출 변이 가운데 BA.5 변이가 76.3%로 우세종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또 재감염자는 전체 확진자의 5.43%였는데 이 중 과반이 1020 세대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오늘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치포 가입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 황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한국이 부득이 미국이 짠 소그룹에 합류해야 한다면 균형을 잡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만류하기 어렵게 되자 차라리 한국을 활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더 이상 추가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우회적인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 주변의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중국이 뭔가를 더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격적인 충돌로까지 가진 않을 걸로 내다본 겁니다. China is kind of keeping a bit of a grip around the whole island now. I'm not worried, but I'm concerned that they're moving as much as they are. Bu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do anything more.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현명했는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문 전엔 신중론을 내비쳤지만 더 이상 이견을 드러내는 건 득될 게 없다고 본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평화적인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군사 행동을 이어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too doesn't help things, nor does the fact that China has said it's ceasing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자 오판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so said we anticipated China might take this step. They are provocative, irresponsible, and rai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for what Beijing chooses to do.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때 남중국해를 향해 이동한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여전히 필리핀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관측을 넘어 우회적인 경고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주연으로 가수이자 배우인 올리비아 뉴튼 존이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뉴튼 존의 남편은 페이스북에 올리비아가 현지 시각으로 8일 아침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장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히 잠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뉴튼 존은 1992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수십 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으며 지난 2018년엔 자신의 세 번째 척추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권력은 짧은 거예요, 후보자님. 권력은 짧고 경찰 조직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야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이. 본인의 소신껏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영 총경을 증인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찰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된 국회나 국민들의 견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경찰국 신설이. 네,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오히려 찬성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의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아직도 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답변 시간을 주시면 지금 경찰국 적법하다고 보시냐? 그러니까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 논란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경찰청장 후보답게 당당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시 묻겠어요. 경찰국 신설이 위법입니까? 지금 현재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그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또 소신껏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한다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이미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네. 외부적인 얘기 말고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후보자가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과정에 저희는 충분히 당사자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표명했고 본인 후보자 본인 동의합니까?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